유쾌한 남자들의 시시콜콜 토크쇼 김프로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김프로입니다. 장편 영화를 열심히 준비하고 계신 배준현 감독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배준현입니다. 네, 오늘 영화는요, 저희가 예전에 지가 애정하는 영화를 하듯이 새로운 포맷을 한번 갖고 와봤어요. 대대적 개편이에요? 아니요. 무기한 연기를 했어요. 네. 아, 너무 힘들어서 안 되겠어. 그래요. 네. 아직 몸의 컨디션이 85%밖에 안 들어왔습니다. 85%? 네. 내 생각에 그것도 많이 쳐준 것 같은데. 아, 안 들어올 것 같아. 네. 그래서 아무튼 대대적인 개편은 무한 연기. 네. 제가 하고 싶을 때 하겠습니다.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잊어버리고 계세요. 저희가 영화를 가져와서 이제 하는데 네. 목요일 날은 보통 스포일러가 포함되어 있는 편을 녹음하거나 네. 아니면 조그만 작품을 가져와가지고 네. 기존에 저희가 하던 방식으로 했었는데 약간 물린다. 네, 약간 물리는 감이 있어요. 그쵸. 딱 짜여진 틀에 방송을 위한 방송. 하려고 하는. 네, 그지. 이런 거 약간 재미없어가지고 그쵸. 좀 다른 형식으로 해보자. 그래서 마음 내키는 대로 할 거예요. 개편은 아니고. 네, 마음 내키는 대로 할 건데 그렇습니다. 이번 달에 개봉하는 영화 중에 관심 있게 보고 있는 작품. 네. 요거는 빨리 개봉했으면 좋겠다 하고 기다리는 작품들이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 작품들 중에서 작품을 만든 감독의 이야기를 한번 좀 해보면 재밌지 않을까. 그렇죠. 예, 왜냐면 아직 저희한테 뭐 시사회표가 오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어디 저희 부르는 데가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예, 돈 내고 보기 전에는 어떻게 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요. 예, 이번 달에 어떤 작품이 있냐면 디트로이트. 네. 캐서린 비글로 감독의 디트로이트라는 작품이 5월 중에 개봉이 확정됐다고. 네, 기사 개봉을 떴죠. 하는데 그 작품을 저희가 이제 기다리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비글로 감독이 어떤 감독이고 그 양반의 전작들이 어떤 게 있고 뭐 이런 거를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다른 데서 들으시는 것보다는 알맹이가 있을 거다. 그렇게 부담을 줄 거야? 네. 네. 그래서 캐서린 비글로 얘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그렇습니다. 그 전에 뭐 전주국제영화제가 지금 시작됐잖아요. 그렇습니다. 저희 시네마스타 할 때인가요? 네. 그때 전주도 다녀오시고 막 그랬던 걸로 기억하는데. 제가 잠깐 갔다 왔죠. 전주가 뭘 먹으러 가는 것 같아요. 영화제 기간에. 그거 좋지. 놀기 좋아요. 그죠. 네. 김프로님도 전주에 살지 않았어요? 그렇죠. 제가 고등학교를 전주에서 나왔기 때문에 그러니까. 네, 야. 잘 알고 있습니다. 맛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거기가 영화의 거리라고 돼 있는데 거기 극장이 다 모여 있어. 네, 그렇죠. 다 모여 있어요. 그래서 영화도 그 안에서 그 거리 안에서 다 보고 먹을 것도 거기 주변에 다 있잖아. 지금은 모르겠어요. 제가 전주 간 지가 좀 돼가지고 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거기가 다였어요. 그래서 그 시내 중심에서 어느 방향으로든 한 30분 걸어 나가면 이제 논이 나오고 그렇지. 뭐 그런 식이지. 네. 내가 갔을 때도 별로 다르지 않던데. 근데 지금은 막 이제 외곽이나 뭐 이런데 뭐 아파트 단지도 많이 들어서고 해가지고 그 경계가 그치. 좀 없어졌더라고요. 약간 신도시처럼 살짝 외곽으로 그쵸. 가면 신도시처럼 바로 나오고 하긴 월드컵 하더라. 경기장도 뭐 생기고 막 이랬으니까. 맞아요. 하여튼 지금은 아닌데 그 전에 이제 90년대만 하더라도 그 딱 시가지 거기에 올망졸망 뭐 시내라 그러죠. 그치, 다 모여 있어. 시내. 그래서 시내에서 만나는 거야. 그렇지. 그 무슨 풍년제가 앞에 이런. 맞아. 옛날에 맞아. 그냥 시내에서 보자 하면. 그렇지. 토요일 1시에 풍년제가 앞에서. 그치. 기다리는 사람 많았거든 거기. 그러니까. 풍년제가 아직도 네. 있던데. 아 그래요? 네. 오. 지점도 좀 많이 생겼던데. 네. 뭐 하여튼 그래서 거기 이제 올망졸망 그때는 이제 그냥 무슨 있잖아요. 단성사 무슨 극장 그렇지. 무슨 극장 이런 것들이 이제 많이 있어가지고 네. 그때 제가 영화 좋아할 때니까 고등학교 때 그 이제 개봉을 하면 이게 시내 한 바퀴만 돌면 이제 이번 주에 뭐가 개봉했구나. 다 걸려 있으니까. 그런 게 이제 보이니까 들어가서 보고 개봉하는 족족 이제 볼 수 있는 영화는 다 보고 그랬던 것 같은데. 옛날에 또 극장에 그림이 크게 그려져 있으니까. 그렇지. 약간 세트 같잖아. 네. 극장 모여 있는데 가면. 그렇죠. 그림들이 큰 게 막 있으면서 이번 주는 이런 세상이구나. 약간 이런 느낌도. 거기서도 나름의 그 시장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림 시장. 네. 그치. 똑같이 그리는 사람이 가는 극장. 이 돈을 많이 주는 극장이지. 그치, 거기서도 그치. 이제 그 서열이 매겨지는 거야. 그치. 이 극장 좀 어렵구나.
얼굴이 뻘게, 막 뻘겋고 저건 남자야 여자야. 그렇지. 이거 막 피부톤이 약간 좀비 피부톤이고 막. 느낌은 알겠는데 저거 저렇게도 나오나? 뭐 약간 이런. 네, 근데 거기서도 서열이 있어가지고 잘 나가시는 분이 가는 극장이 아무래도 재반 환경도 좋고. 그렇죠. 뭐 이런 게 좀 있었는데. 맞아요. 그리고 본인이 스스로 재창조하기도 하잖아. 여러 화면을. 그렇지. 막 이렇게 섞어가지고 배열 그리고 막 섞어가지고. 하잖아. 네. 그런 거 모아가지고 전시해도 재밌겠다. 옛날 그러네. 극장에 걸렸던 그림들. 지금 이제 나이가 조금 뭐 어리신 분들이나 이런 분들은 무슨 소린가 하겠지. 도대체 뭔 소리? 뭘 그림을 그려? 뭐 약간 찾아봐.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네. 전주가 디트로이트 캐슬 비글 영화를 전주에서 튼다고 기사가 그러더라고요? 떴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주의 시즌이 왔구나. 동시에 캐서린 비글로가 돌아왔구나. 뭐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캐서린 비글로가 어떤 사람인지 사실 뭐 시네필들이야. 네네. 워낙 유명한 양반이니까 네. 뭐 챙겨보기도 하고 알기도 하고 할 텐데 사실 이제 저희 프로그램을 듣는 많은 분들은 그 정도로 영화를 뭐 좋아해서 잘 알고 이렇지 않은 분들도 있으니까 그렇죠. 저는 이제 그런 분들을 대변해서 질문을 하고요. 네. 실제로 제가 잘 모르기도 해요. 이제 또 잘 아는 배 감독님이 이렇게 설명해 주시는 컨셉으로 해가지고 네. 재밌는 포맷을 한번 해볼까 해요. 그래서 이번 주에 저희가 캐서린 비글로우가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했던 작품이 어떤 건지 이런 걸 쭉 설명을 한번 드리고 네. 한 주 동안은 자기가 이제 쭉 설명 들었던 것 중에서 꽂히는 작품들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네. 캐서린 비글로우가 만든 작품이 지금 뭐 죽음의 키스부터 시작한다 그러면 9작품이거든요. 디트로이트까지. 근데 이건 아직 개봉 안 했으니까 8개. 그렇죠. 8개 중에서 설명을 들으시다가 요거는 조금 재밌겠는데 싶은 게 있으면 한번 찾아보시고 그 감상평 이렇게 한번 올려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는 캐서린 비글로우에 대해서 쭉 얘기한 걸 바탕으로 해서 각자 저희는 이제 8편 다 볼 거니까 네네. 다 보고 나서 요거는 내 스타일이다 하는 걸 하나씩 가져옵니다. 야. 다음 주에 이제 그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한번 얘기를 할 거고 네. 이제 보시고 이제 평을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저희 마음대로 내키는 대로 그렇지. 뭐 똑같은 영화를 찍었든 아니면 뭐 다른 걸 하셨든 올려주신 분들 중에서 뽑아가지고 저희가 선물 드릴게요. 네. 캐서린 비글로 주간이다. 그렇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네. 자, 그래서 캐서린 비글로우가 어떤 사람이냐? 세간에 알려진 가장 유명한 것만 얘기하면 이제 여성 최초로 아카데미 감독상을 받으신 분이고, 네. 제임스 카메론의 이제 엑스와이프. 그렇죠. 네, 잠깐 이제 한 3년 정도 결혼 생활을 하셨던 것 같고, 맞습니다. 작품으로는 폭풍 속으로, 그러면 허트로커, 제로 다크 서티, 뭐 요 정도는 그래도 그냥 이렇게 하실 분들이 있고, 네. 이제 나머지 작품들이야 이제 영화에 관심이 조금 있으시거나 뭐 이런 분들은 이제 아실 만한 것들인데, 그렇죠. 뭐 요 정도가 이제 그냥 일반적으로 알 수 있는 내용이고요. 네네. 캐서린 비글로우가 좀 어떤 얘기를 하실 거예요? 캐서린 비글로우가 별명이 있어요. 별명이. 헐리우드의 아마조네스. 그러니까 아마조네스가 여자들로만 이루어진 전투 부족이지 않습니까? 이제 원더우먼 생각하시면 되지. 그렇죠. 네. 그리고 가장 원더우먼에 나오는 그 원더우먼 엄마들, 네. 엄마, 이모, 고모, 걔네 아마조네스야. 네. 헐리우드의 아마조네스라고 아주 오래전부터 불렸어요. 그 전투력이 굉장한 분이다. 아, 그리고 51년생이에요. 51년생. 그렇지, 51년생. 그 수상 소감 같은 거 하는 뭐 클립 같은 걸 보시면 굉장한 미인이구나. 굉장히 미인 여성 감독이구나라고 생각하실 텐데 할머니 키도 엄청 크고 예전에 뭐 모델 일을 할 정도로 외모가 뛰어난. 하지만 찍는 영화들은 남자보다 훨씬 더 성굵은 남성적인 영화를 그렇죠. 찍던. 모르고 보면 네. 이게 여성 감독 영화라고 절대 그렇게 상상하기 힘든. 하실 만한 작품들이 꽤 그렇죠. 있죠. 네. 캐서린 비글로 이야기를 하면서 그럼 연대기 순으로 어떻게 얘기를 해서 하면 뻔하잖아. 그래서 첫 단추를 이렇게 풀고 싶었던 건데 재밌는 사건이 일어났었어요. 마치 원더우먼 얘기를 하시니까 원더우먼 개봉했을 때 어떤 굉장한 감독이 딴지를 겁니다. 쌈났지. 네. 쌈났지. 제임스 카메론 아바타 만드신 네. 제임스 카메론 감독, 터미네이터 만드시고 타이타닉 만드신 제임스 카메론이 원더우먼 개봉해가지고 사람들이 막 난리가 났잖아요. 이랬어요. 원더우먼을 가지고 자화자찬하는 헐리우드는 각성해야 된다. 원더우먼에 나오는 그 주인공의 이미지는 60, 70년대 막 라켈 웰치가 했던 것과 한 발짝도 더 앞서 나가지 못한다. 라켈 웰치가 누구냐면 옛날 60년대 헐리우드 섹시 아이콘이에요.
마이크로 결사대 뭐 이런 영화 드라마에 막 나오면서 우스꽝스러운 상황에서 야한 걸로 매력을 어필하는 그런 뻔한 캐릭터 있잖아요. 근데 네. 인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지금 겔가도 보고 개 같다 이래버린 거예요. 그래서 욕을 엄청 했어. 그러면서 남성적인 헐리우드가 뭐가 다르냐 이게. 니네가 니네 자신을 대상화시켜 놓고 그게 엄청난 여성 히어로라고 죽여 세우는 게 작태가 난 좀 꼴불견이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심지어 그럼 잘된 여성 히어로의 표본을 자기가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부분이 그 부분이 조금 그렇더라고 나는. 그 이제 그 여자 감독 누굽니까? 패티 젠킨스. 패티 젠킨스하고 이제 싸움이 나가지고 뭐 이제 트위터로 그때 당시에 네. 한참 시끄러웠잖아요. 그렇죠. 뭐 이제 지지한다 그러면 패티 젠킨스를 지지하고 이 양반 뭐 노망이 나셨나 뭐 이러면서 이제 이렇게 좀 까는 글들이 쫙 이제 많이 달렸는데 저는 문제 제기는 뭐 그렇게 볼 수 있다고 제가 이제 그때 원더우먼 할 때도 네네. 그러니까 만약 복장이 그렇지. 약간 전형성을 가진 아주 없다고는 하기 좀 그렇잖아요. 그렇죠. 예, 네. 이렇게 좀 비키니에 그렇지. 뭐 이렇게 좀 그런 거가 있어서 조금 뭐 어쨌든 내용과는 달리 무슨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지 짐작은 하는데 네. 그걸 하면서 사라 코너를 뭐 진정한 무슨 여자 캐릭터라고 얘기를 하면 그러니까. 그건 좀 그렇잖아. 자기가 만든 영화의 여주인공이 짱 훌륭했는데 이건 아니지 않아? 뭐 이렇게 얘기한 거지. 자기 입으로 할 얘기는 아니지.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 난 굉장히 진보한 여성 캐릭터를 막 만들었는데 이러면서 싸움이 알겠다고. 막 근데 그치? 그래 설사 그렇다고 쳐도 그러니까 다른 사람 거를 들어서 좀 해야지. 그러니까요. 지영화 여주인공으로 그러고 뭐야 있었죠. 그게. 그리고 결국 그게 무슨 터미네이터 옆에 있는 사람이지. 그렇지. 주도적인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막 이런 욕도 먹었어. 그래 이 말을 한 사람이 케이트 윈슬렛을 타이타닉 찍을 때 케이트 웨이츠 얼랏이라고 불렀다는. 그러니까 케이트가 몸무게가 그렇게 많이 나간다고 놀려대던 감독이 자기 입으로 하지만 사라 코너가 진정한 여성성 막 이 난리를 하여튼 웃긴 사단이 났었는데 그쵸. 양 진영과 막 첨예한 갈등 막 이러면서 막 싸움이 났을 거 아닙니까? 이들이 근데 이분 앞에서는 아무 소리도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난 감독이 있었어요. 그게 캐서린 비글로예요. 캐서린 비글로는 뭐 여성성 어쩌저쩌 아니 그냥 남자 영화를 찍잖아. 그렇지. 여자가 일단 안 나오는 영화를 찍고 그럼 굉장히 잘 찍어버려. 그럼 이건 어떻게 얘기할 건데? 이 양반이 여자를 다룰 때 그 제임스 카메론이 지금 욕하는 것처럼 그렇게 대상화 시켰다라고 욕을 할 수 있는 영화를 찍었을까? 거기다가 이제 개인적으로는 제임스 카메론과 캐서린 비글로는 같은 집에서 산 적이 있잖아요. 그렇지. 이때 찍소리 했을까? 이런 게 막 궁금하기 시작한 거예요. 별말 못했을 것 같은데 캐서린한텐. 그렇죠. 사실 이제 네. 전형적인 캐릭터를 만들어 가지고 그거를 10분 활용하는 걸로 치면 제임스 카메론이 훨씬 많이 했지. 그렇지. 네, 재미도 많이 보시고. 그럼요. 돈 훨씬 많이 벌고 해놓고 막 거기서 원더우먼을 자자자하는 게 별로 돼놓고 자기 입으로 자자자하고 이런 여러 가지 담론을 엑스 와이프한테 물어보시라라는 생각을 하면서 이제 포문을 열어봅니다. 근데 이제 허트로커 상 받을 때 네. 제임스 카메론이 옆에 있었잖아요. 공교롭게 이제 네. 같이 앵글에 잡혔는데 그렇죠. 한 번도 안 쳐다보던데. 자존심이 많이 상했겠지. 아니 캐서린 비글로가. 캐서린 비글로가? 네. 아이. 아니 그쪽은 이제 제임스 카메론 박수 치고 막 이렇게 어떻게 한번 좀 하려고 그러는데 안 쳐다보던데요? 왜냐하면 괜히 그런 걸로 또 서로 훈훈하게 만약에 쳐다봤다 치더라도 그게 이제 막 언급되는 게 싫지 않았을까? 의식했을까요? 약간 의식했던 것 내가 같아요. 여기서 만약에 쳐다보고 눈빛 교환 한번 하고 이러면 뭔가 쓸데없는 이런 게 그치, 나올 그치. 테니 그치. 전혀 하지 말자 이랬을까? 사실 둘이 같이 산 거 2년 남짓이에요. 근데 아직도 우리도 이제 이런 얘기를 하잖아. 그렇지. 그게 약간 좀 그런 걸 일부러 피하는 게 아닐까. 하긴 그게 좋았으면 계속 살았겠지. 그렇죠. 네. 근데 또 사실은 그렇다고 사이가 나쁜 건 아니에요. 왜냐면 그 뒤로 작업을 또 같이 하면서 좋은 관계를 유지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냥 별 얘기 안 하면 잘 지내는 사이인데 공교롭게 아바타랑 허트로커 붙어가지고 또 그랬는데 거기서 고민 좀 했겠다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근데 실제로 그렇게 상을 받을 때 그런 생각이 날까? 아 그러게. 아니, 나중에 받아보고 얘기합시다. 그렇지. 모르잖아. 본능이 본능인지 받은 연출이 사람한테 되는지. 물어보기 전에는 그렇지. 거기서 그런 생각까지 하면서 내 기사가 날 거니까 뭐 쳐다보 이렇게 그럴 정신은 없을 수 있겠. 네, 아니면 내 수상소가 뭐라고 해야 되지? 뭐 이런 거 정리를 할 수도 있잖아. 그러느라. 그럼 이제 무의식이 발현한 거면 그렇지. 진짜로 그냥 보기 싫었던 거네. 보기 싫었던 걸 수 있잖아요. 이거는 근데 100% 확신할 수 없으니까 알 수가 없다. 제가 한번 나중에 나중에. 네.
캐서린 비글로가 그럼 어떤 감독이냐 이제 좀 시작을 해라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많은데 그럼 연대기술로가는 재미없잖아요. 네. 제가 굉장히 아이코닉한 순간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K-19 위도우메이커라는 영화가 있어요. 제목부터 과부제족이에요. 위도우메이커. 해리슨 포드랑 리암 니슨이 같이 나오는 그 영화 전편에 나오는 여자라고는 군인들을 배웅해주는 여자친구 아내들. 철조망에서 키스하는 거 한번 나옵니다. 키스 그치. 철조망에 이렇게 키스하면 그지. 그러니까 키스라고 할 수 없는 뽀뽀 수준의 사람으로 안 나오는 거예요. 그 여자가 그냥 그 정도의. 그리고 잠수함 안에 들어가면 당연히 여자가 없고. 없어요. 네. 여자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또 실화를 바탕으로 한 영화예요. 네. 그리고 현대가 아니라 시대극이야. 67년도인가 진짜 그치. 일어났던 사태를. 그리고 그 당시에 1억 불을 쏟아부은 영화예요. 야. 그 영화를 연출한 게 캐서린 비글로예요. 그리고 대차게 북미 흥행 3,500만 부. 완전 말아먹었죠. 이게 초쪽박. 네. 근데 이게 이 초쪽박이 이분의 첫 번째 쪽박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가 매주 개봉 1위 찍는 영화들이 1억 불이거든요. 그러네. 그때 1억 불을 쏟아부어 가지고 엄청난 이제 물량을 쏟아부어서 찍은 영화가 초쪽박을 찾는데 야, 얘 어떡하려고? 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그 전 영화도 이 정도의 쪽박을 쳤어요. 스트레인지 데이즈. 4,200만 달러인가를 쏟아부었어. 물론 이제 1억 달러에 비하면은 적지만 굉장히 많은 돈을 쏟아붓고 손익분기 좀더 못 넘었었거든요. 야. 그럼에도 다음 영화를 1억 불짜리를 만들 수 있었다는 거는 어떤 의미냐면 헐리우드에서 야 그래도 두 번째 기회는 줘야 될 정도의 감독이었다는 거예요. 사실 보면 그 K-19이 2002년이거든요. 네. 지금으로 치면 한 15년, 16년 전인데 그쵸. 1억 불이라 그러면 물가 상승률 치면 훨씬 더 돈 음. 진짜 많이 때려 부어가지고 그러니까 좀 장난이 아닌 프로젝트였던 거죠. 이제 말아먹은 건데 그 전에도 한 5천억 불 가까이를 1995년작이거든요. 근데 이거는 그 이제 제임스 카메론하고 좋을 때라. 좋을 때지. 이제 사시기 직전이라. 그렇지. 이제 막 블링블링 할 때인가 봐.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기획도 같이 하고 네. 뭐 이렇게 각본도 쓰고 그쵸. 뭐 이러면서 이제 했던 거라 백번 양보해서 요거는 이제 제임스 카메론의 뭐 그게 작용을 했다 치더라도 그렇죠. K-19 찍을 때는 이혼했을 때죠. 이혼했을 때죠. 근데 이거 뭐 기획돼 가지고 돌아갈 때는 같이 살 테니까 요 때도 조금 뭐 아니, 그래도 그냥 같이 산다는 이유로 이렇게 많은 돈을 때려부어가지고 할 수는 없으니까. 그렇죠. 그리고 만약에 그렇게 치면 제임스 카메론이 이 프로젝트를 맡아야지. 그렇잖아. 그치. 1억 달러가 넘는. 근데 이걸 캐서린 비글로한테 맡겼다는 거예요. 헐리우드에서 유수의 제작자들이 앞다퉈 만들고 싶은 이 작품을. 그 얘기는 뭐냐면 이런 영화 하면 캐서린 비글로한테 맡겨야 된다. 라는 인식이 거의 뭐 정설처럼 있던 시기거든요. 대단한 거죠. 네. 그때 사실 한번 정점을 찍었다가 연타석 똥볼을 이제 야, 쉽지 않은데. 차시면서 네, 7년 만에 스트레인지 데이즈 말아먹고 7년 만에 2배 돈 쏟아부어 가지고 완전히 말아먹고 그리고 7년 후에 찍은 게 허트로커거든요. 그렇죠. 그 7년의 시간이 그걸로 네. 아카데미 사상 처음으로 여성 감독이 작품상을 받는 그렇죠. 감독상을 받는 작품상도 받고 감독상도 받았는데 그랬어요? 사실은 네. 네. 육관왕을 해요. 아바타랑 붙어가지고. 그치. 네. 아바타를 완전히 발랐죠.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영화 역사에 남는 인물이 된 건데 그럼 이 사람이 그럼 초창기에 어땠길래 이 위치에 갔다가 이렇게 말아먹고 다시 제기를 했나 네. 이런 걸 한번 찾아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영화 찍을 때부터 되게 흥미로운 지점이 시네필들 있잖아요. 영화 마니아들. 이 사람들도 열광하고 그 당시 좀 잘 나가는 감독 제작자들도 얘 되겠다 했던 감독이에요. 니어 다크. 우리나라에서는 죽음의 키스라고 알려진 이 영화도 1989년작. 네, 사실은 비디오 시장에서 막 폭발적인 반응을 얻어버리고. 요거는 아직 잘 못 봤어요. 네. 요거는 한번 찾아가지고 봐야 되겠어요. 호불호가 극명히 갈리죠. 아주 궁금하다. 네, 니어 다크라는 영화가 있는데 이게 웨스턴이랑 뱀파이어 영화를 섞어가지고 밑도 끝도 없이 그냥 물고 쏘고 죽이고 하는 영화인데 확실한 것은 굉장히 잘 찍었다는 거야. 그러니 이걸 보고 양 마니아들은 열광할 수 있는 요소가 너무 많고 영화를 얘가 잘 찍냐 못 찍냐를 판단하기에도 얘는 뭔가 주어지면 잘 만들겠다 하는 확신을 준 영화거든요. 네. 물론 그리고 이제 그 전에 사랑 없는 사람들이라는 요 영화가 사실은 죽음의 키스보다 그 전작이긴 한데 83년도 영화. 이 영화는 월렘 데포라는 배우를 배출합니다. 그래요? 월렘 데포의 데뷔작이에요. 그리고 심지어 요 월렘 데포를
요 영화에서 본 월터 힐이라는 약간 좀 그 당시 굉장히 잘 나가던 중견 감독이 자기의 출세작인 스트리트 오브 나이트의 월렘 데포를 캐스팅하면서 월렘 데포가 이제 급성장을 하는데 요때 그 전에 월렘 데포라는 배우를 헐리우드에 소개시켜준 감독이 캐서린 비글로다. 그리고 그 다음에 찍었던 니어 다크, 우리나라 제목 죽음의 키스가 드디어 이제 전문가들, 제작자들에게도 눈도장을 찍게 만드는 영화로 이미 첫 커리어를 시작했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리고 그 뒤로 주구장창 때려 부시는 굉장히 성 굵은 영화를 연달아 찍거든요. 그래서 헐리우드의 아마조네스라는 별명을 받게 된 거죠. 네. 그러면 사실은 우리가 막 여러 가지 지금 패티 젠킨슨의 원더우먼을 가지고 이런저런 페미니즘 담론을 헐리우드에서 이제 얘기를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운동이나 무브먼트도 일어나지만 사실은 8, 90년대에 이미 걸출한 여전사를 배출을 했다는 거예요. 헐리우드가. 그리고 제도권의 탑을 찍게도 해줬다는 거. 그럼 뭐가 이 사람을 그렇게 만들었나? 뭐 이게 좀 궁금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블루 스틸 말씀하셨는데 이제 니어 다크라고 죽음의 키스가 1989년작이고 그 다음에 1990년작이 블루 스틸인데 네. 요것도 장르나 이런 게 네. 그냥 남자 감독이라 얘기하면 좀 그렇겠지만 그냥 굉장히 전형적인 헐리우드 영화 그렇죠. 스타일이니까. 그리고 그 다음 해에 1991년에 이제 폭풍 속으로. 네. 요거는 이제 보신 분들이 많을 텐데. 많죠. 요 작품까지만 놓고 보면 야 이거 뭔가 굉장히 달리는 액션 영화. 요즘 우리 치면 약간 존 윅 감독 같은 거지. 그치. 예. 네. 야 얘는 여기 특화된 어떤 애구나 하고 딱 찾아보면 굉장한 미모의 여성 감독이 프로필이 등장한다는 거죠. 아 그렇지. 이 당시 그러니까 실제로 이걸 실시간으로 우리는 지금 과거를 되짚어서 분석하는 거지만 실제 그녀의 출연이 얼마나 놀라웠을까를 한번 상상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이제 폭풍 속으로는 흥행에도 성공을 했으니까 네. 이 작품 보면 당시에 막 열광하던 헐리우드의 모든 걸 다 때려 넣고 그렇죠. 또 특히나 그 중간에 보면 폭풍 속으로에서 그 막 쫓아가는 장면 있어요. 네. 막 이렇게 집 어디 뭐 넘어가고 그쵸, 그쵸. 담장 담 타고 나와 뭐 막 집으로 들어가고 막 뛰어내리고. 요거는 네. 그 뒤에 이제 거의 뭐 쟁쟁한 액션 영화들에서 늘상 쓰이는 그렇죠. 네, 장면으로 활용이 될 만큼 골목에서 옆으로 쫙 따라가면서 이제 집을 계속 넘나들면서 그죠, 따라가기도 하고 막 뒤에서 쫓아가고 막. 보면 뭐 미션 임파서블이니 뭐 본 시리즈니 뭐 이런 데서 다 한 번씩 봤을 그치. 법한. 그렇죠. 네. 흉내 내는 게 아니고 굉장히 오리지널리티 있는 액션 영화들을 찍었거든요. 네.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각인되는 이미지들도 심어주기도 했고 물론 내용이나 스토리 면에서 뭐 욕을 하는 분들도 있어요. 뭐 그럴 수 있지. 근데 그거는 뭐 존 윅에서 키아누 리브스의 개연성 따지는 것 같은 흘려들어도 되는 얘기고 그냥 이 사람이 집중한 거에 대해서만 한번 생각해 보자면 폭력과 속도 뭐 이런 거에 굉장히 아드레날린이 분출되는 상황에 굉장히 집착하는 감독이었다. 아, 그치.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런 장면들이 꽤 있는 것 같아요. 네. 네. 그리고 그걸 자꾸 이제 한계를 뛰어넘으려고 그러고. 그 포인트를 또 잘 아는 것 같아요. 그쵸. 이렇게 해서 이렇게 그치, 조금 그치. 하면 너무 뻔한 장면이기도 한데 네. 아 사람들이 막 으아, 어떻게 되지 막 예. 그치. 그런 포인트를 잘 아는 것 같아요. 이걸 전문 용어로 쫄깃쫄깃. 그러니까 이걸 아는 사람이야. 쫄깃쫄깃해서 아는 사람이 이런 걸 계속 찍다가 결국은 이제 초대형 블록버스터까지 한번 찍고 거하게 말아드시고 그다음에 역사상 최초로 여성 감독으로서 아카데미 오스카까지 탔다는 거는 커리어상의 어떤 왜 영웅들의 서사를 보면 천천히 이렇게 올라가다가 시련 한번 겪고 그렇지. 다음 단계로 확 올라가고 하는 뭐 전형적인 이런 게 있잖아요. 네. 그러면서 자기가 지니고 있는 태생적인 어떤 결함 뭐 이런 것까지 다 갖추고 있는 거야. 그런 영화를 찍는다고 하기엔 너무 아름다운 분이야. 그런데 승승장구하다가 한번 크게 말아먹고 그리고 전 남편은 자기가 세상의 왕이다 뭐 이러면서 오스카 타고 있고 그러다가 절치부심해서 역사상 최초로 여성 감독상을 받았다 뭐 이런 스토리가 아마조네스 영웅서사 같지 않아요? 그러네. 나중에 이제 그 캐서린 비글로를 대상으로 두고 영화를 한 편 전기 영화를 만들어도 될 법하네요. 그래도 뭐 약간 더 포스트 같은 게 나올 수 있을 정도로 그럴 수 있겠네. 굉장히 이제 굴곡점이 많아요. 네. 단순히 그냥 야 액션 영화 잘 찍는 거, 야 근데 여자 감독이래. 야 전 남편이 제임스 카메론 이 정도의 수준으로만 아시는 것보다 한 편 한 편 보면서 이 사람이 자기 궤적을 밟으면서 자기가 헐리우드에 어떻게 안착하면서 자기의 캐릭터를 어떻게 구축하면서
그러면서 자기 영화에 나오는 여성 캐릭터를 어떻게 조금씩 변화시켜 왔냐를 보시면 필모그래피가 하나로 쫙 엮일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초반 작품의 특징 같은 걸 한번 조금 네. 보면 좋지 않을까요? 나름 그래도 좀 준비를 해왔죠. 그럼 초반 영화들에서 그러면 이 사람이 어디에 몰입을 했고 어디에 몰두했고 그걸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분석을 했었나. 초반 니어 다크 같은 경우는 그냥 웨스턴이랑 뱀파이어를 그냥 섞어가지고 깽단 영화처럼 만들어보자라는 컨셉에서 시작한 영화거든요. 그 컨셉이 전부예요, 사실은. 그래서 되게 뻔한 장르. 우리 서부 영화 많이 봤잖아. 네. 뱀파이어 영화가 어떻게 될지 다 알잖아. 얘네가 근데 평범한 사람이 물려가지고 뭐 이렇게 공작에게 납치되고 뭐 이게 아니고 개판으로 노는 갱들이 뱀파이어가 된 거야. 그래서 서부가 가듯이 막 총질하고 다니는 영화야. 재밌겠는데 머리에 그려지는 그것만 딱 들어있습니다. 아, 흡혈귀 웨스턴. 네. 그걸 본 사람들이 이제 재능을 딱 이 사람은 장르랑 장르 딱 묶어가지고 딱 하면 이미지도 잘 보여주고 야 액션도 잘하고 되게 신기하다. 딴 거 시나리오를 가져오면 내가 제작하겠다 라고 했던 사람들이 줄을 서기 시작해요. 그런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누구냐면 올리버 스톤 이런 사람들이 니어 다크를 보고 네가 다음 영화를 뭘 할지 생각하고 있는지 내가 모르겠지만 네가 만드는 영화라면 내가 제작을 해주겠다 라고 하면서 그냥 자기가 프로젝트를 진행해 버립니다. 좋았겠네. 그러면서 표류하던 블루스틸이라는 시나리오가 있었는데 그게 막 큰 영화사를 막 전전하다가 베스트론이라는 조그만 중소 제작자가 그걸 사요. 근데 그 베스트론이라는 제작사의 그 메인 프로듀서가 정말 잔뼈 굵은 산전수전 다 겪은 프로듀서였거든요. 그분과 올리버 스톤이 둘이 이 영화를 견인해서 우리가 만들어주겠다 라고 해서 만들게 된 직접 쓴 시나리오로 찍은 다음 출세작이 블루스틸이에요. 이게 제이미 리 커티스 그렇습니다. 라는 분이 이제 누구야? 뭐 모르겠는데 하시는 분이면 트루라이즈. 네, 트루라이즈에서 부인 역할을 했던 분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저는 사실 이 트루라이즈의 가장 5개 티어였다고 생각합니다. 제이미 리 커티스가 제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 있죠. 제이미 리 커티스가 그리고 또 그 트루라이즈가 그 엑스 남편의 영화야. 그렇지. 제임스 카메론의. 그렇지. 이 작품 이후니까. 그치. 아마 이제 여기서 이분이 약간 여전사 이미지를 여기서 이제 이 영화에서 갖게 되거든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보고 아마 캐스팅을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맞습니다. 저는 오게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이 영화가 트루라이즈에 비해 보면 블루스틸의 이 제이미 리 커티스는 근데 굉장히 매혹적으로 나와요. 제임스 카메론이 여자를 아름답게 잘 못 찍어. 그럼. 거기서도 사실 그런 양반이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 그치. 그러니까. 그리고 찍는 걸 뭐라 하지는 않을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으니까. 그럼 그냥 보시면 되지. 그러니까. 그걸 또. 내가 잘한다 이러고 있는. 그래서 실제로 네. 그 이제 막 트윗이 막 이어졌잖아요. 네네. 비판적인 트윗이 이어지면서 이 제이미 리 커티스가 봉춤 추는 거 있어. 있어. 그거를 있어. 딱 따가지고 이제 약간 비꼬듯이 맞아. 뭐 한 분도 있어요. 그치. 네. 그 장면 진짜 좀 뜨악스럽잖아. 네가? 그러니까 네가 지금 여성 우는애? 네. 근데 고 제이미 리 커티스가 사실은 블루스틸에서는 굉장히 매력적인 캐릭터예요. 그러니까 같은 사람을 다뤄도 네. 어떤 사람이 다루냐에 따라서 그렇죠. 사실 전혀 다른 캐릭터가 나오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 영화에서는 두 가지 주목하셔야 될 점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이 영화가 첫 메이저 데뷔였다. 캐서린 비글로에게. 그러겠네요. 그 전까지는 그냥 조그만 독립 영화 같은 버젯으로 찍어본 거고, 그 다음에 이제 거물들이 붙어가지고 딱 찍은 첫 번째 메이저 등판이었던 거예요. 이 영화의 제이미 리 커티스가 맡은 여주인공은 신참 여경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한번 붙여서 보시면 재밌을 거예요. 그리고 이 영화를 이제 캐서린 비글로가 찍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이 이런 우려를 했을 수도 있잖아요. 야, 저거 막 말도 안 되는 웨스턴 뱀파이어 찍던 애가 기성 남자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서 너무 뻔한 걸 찍는데 얘가 자기 거를 어느 정도로 가져갈까? 라는 생각을 하는 시선들이 있었거든요. 궁금해하기도 하고 아니면 야, 이렇게 해가지고 뻔한 걸 할 수 있는 애일까? 사실 못하는 거 아닐까? 이런 시선도 있었고, 그때 자기가 직접 쓴 시나리오로 이걸 찍었다는 거. 그래서 여자 경찰이 된 제이미 리 커티스에게 다른 경찰들 그리고 남자들이 이렇게 묻는 장면을 시작하거든요. 야, 너같이 이쁜 애가 왜 경찰이 됐어? 그 거의 그냥
희롱하는 거지. 난 반댈세. 그렇지. 그러니까 이거 내가 보기에 그런 말을 들을 정도로 내 스타일은 아닌 것 같은데. 네. 어쨌든 근데 이제 남초 사회니까 네. 몸매도 좋고 하니까 어리고 그런 말을 했을 때 탁 싸우듯이 제이미 커티스가 그러거든요. 아무도 경찰이랑 섹스하려고 하진 않을 테니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탁 싸우시는 무슨 느낌인지 알겠다. 제가 저렇게 세상을 지금 막 맞서가지고 대면하고 있구나. 그리고 제이미 커티스가 분한 이 주인공 메간의 아버지는 굉장한 학대를 하는 아버지고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서 경찰이 돼서 이제 뉴욕으로 온 설정이거든요. 그걸 이제 저는 다시 이제 복귀를 해보니 캐서린 비글로가 자기를 저렇게 포지션했겠구나. 본인을 투영했을 수 있겠네요. 그 전까지 심지어 막 제임스 카메론이 연출한 뮤직비디오에 출연하기도 하고 다른 뭐 이런저런 모델로서 어떤 클립들에 출연하기도 하고 광고에 나오기도 하고 장편 하나 찍긴 했는데 딱히 뭐 연출 기회는 안 주어지고 그러다가 누가 도와준다고 해가지고 하는데 사람들이 약간 쟤 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시선을 보이고 있을 때 마음 자세가 이런 거 아니었을까? 너 같은 애가 왜 굳이 막 총질하는 영화를 찍으려고 그래?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어떤 마음가짐이었을까? 이게 그대로 투영된 게 아닐까? 그래서 이 영화의 내용은 이제 폭력적인 아빠 때문에 경찰이 됐는데 네. 첫 근무에서 강도를 쏘면서 영화가 시작한대요. 저는 사실 블루리스트를 아직 안 봤어요. 그래서 그 사건에서 분실한 권총을 한 증권 브로커가 습득하면서 벌어지는 액션 심리극 이렇게 이제 소개가 돼 있는데 그렇습니다. 이 마이클만 감독의 히트하고 견주어도 부족함이 없는 비주얼이다. 뭐 이러면서 나올 정도니까 그렇죠. 그 약간 파란색의 그 이제 히트 생각하시는 분들이 혹시 안 보셨다면 무슨 느낌이구나 알 수 있을 것 같고 그렇죠. 저는 8개 중에서 본 게 4개인데 네. 폭풍 속으로가 처음이고 첫 번째. 그다음에 K-19, 허트로커, 제로 다크 서티 이렇게 4개 봤거든요. 네. 나머지 이제 4개를 안 봤으니까 죽음의 키스 블루 스틸은 저는 아직 안 봤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다음 주에 저희가 이제 8개를 다 보고 그 중에서 나는 그래도 내 스타일이 요거더라. 이제 얘기를 할 거니까 사실은 저도 좀 궁금하긴 하거든요. 그러니까 찾아보는 재미. 흡혈귀 웨스턴이 꽂힌다 하시는 분은 죽음의 키스. 그렇죠. 1989년작. 네. 그리고 말씀드린 대로 마이클만 감독의 히트하고 견져도 부족함이 없다라고 여자 경찰 얘기를 이제 다룬 요 90년작 블루 스틸.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다음 작품이 이제 폭풍 속으로. 그렇죠. 이건 뭐 키아누 리브스가 그리고 패트릭 스웨이지라고 그치. 있었어요, 여러분. 불과 1년 전에 찍은 그 사랑과 영혼. 네. 굉장히 달달한 주인공으로 나왔는데. 그렇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히트를 한번 치고 그치. 요 패트릭이 키아누 리브스랑 함께 보는 것만으로도 훈훈한. 그 얘네가 막 서핑하는 애들이야. 서핑하는데 또 전직 대통령 가면을 쓰고 은행을 터는 그쵸. 애들로 나오거든요. 이 패트릭 스웨이지 일당이. 그리고 키아누 리브스가 얘네를 잡아야 돼서 잠입하는. FBI 이제 신참내기. 그렇죠. 막 왔는데 사격도 잘하고 네. 뭔가 의혹에 불타 있는데 놀림 당하죠. 그렇죠. 네가 뭐 너 같은 애송이가. 근데 이제 잠입을 해가지고 그 서퍼들이 은행 강도일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이제 그 서퍼 세계에 잠입을 어렵게 해가지고 뭔가 이렇게 거기서 밝혀내는. 그렇죠. 뭐 이런 액션 영화인데. 근데 아주 시원해요. 그렇지. 속 시원해. 속도감도 있고 심지어 포인트 블레이크라고 원제가 그건데 포인트 브레이크. 리메이크 됐어요. 오. 몇 년 전에. 그래요? 포인트 브레이크라고. 오. 그래서 거기 이제 서핑 말고 온갖 또 익스트림 스포츠를 다 때려놔가지고 진짜요? 똑같은 영화로 이제 리메이크를 했는데 그냥 넘어가 버렸죠. 안 됐겠다. 안 됐죠. 그러니까 이게 이 아우라가 안 나와. 안 나오지. 네. 폭풍 속으로는 진짜 하여튼 되게 신기한 게 허트로커를 보신 분들은 이제 이해를 하실 텐데 캐서린 비글로우가 남자들끼리 약간 뻐기고 막 저 새끼 멋있는데 근데 내가 멋있는 걸 조금 내 마음을 표현하면 좀 쪽팔리는데 뭐 이런 걸 되게 잘 알아. 그래서 막 어떤 엘리트 집단으로 보이는 동경하는 어떤 집단에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뭐 이런 것도 있고 굉장히 폐쇄적인 엘리트 집단의 자의식 같은 게 굉장히 묘사가 잘 되거든요. 그게 이제 관찰을 잘하는 사람들의 특징인 것 같아요. 이걸 잘 보고 그쵸. 실제로 자기가 그 안에 있어도 네네. 그거를 관찰을 잘 해가지고 이런 특징이 있다 하고 뽑아낼 수 있는가는 또 별개의 그렇죠. 능력인 것 같은데 맞아요. 아무래도 본인이 그 안에 속해가지고
당연하게 누리지 않으니까 그런 포인트들이 아마도 잘 보였던 게 아닐까. 관찰이 됐겠지. 네. 어느 정도는 객관적으로. 남자들끼리 그 약간 그쵸. 진짜 근데 지금 다시 보니까 네. 못 보겠더라. 대사가 그렇지, 그럴 수 있지. 오글거리는 게 너무 많아. 그렇지. 옛날에 왜 이렇게 감동받았을까? 어쩌면 이게 그러면 이럴 수도 있네. 자, 너 내 영화 보고 감동받아. 그런 다음에 너 한 10년, 20년 뒤에 봐봐라. 너 되게 네가 쪽팔릴걸? 그때, 이렇게 매기는 거 아니야?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막 그랬을 것 같아요. 그치. 지금은 뭐 이제 연인끼리 아니면 남자들끼리 막 주고받는 대화가 조금 오글거립니다. 힘들긴 야, 하지. 이게 네. 좀 그렇다. 하지만 이거를 약간 2D 애니메이션 보는 기분으로 네. 뭔가 판타지를 딱 덧씌워서 보면 영화는 훌륭해요. 그럼요. 영화는 훌륭한데 그 이제 주고받는 대사가 너무 이제 약간 전형적이고 막 오글거리고 이런 게 좀 있는데 지금 시선으로 보면 그렇지. 네. 근데 하여튼 영화는 훌륭합니다. 그리고 액션이나 진행감 같은 거는 정말 탁월해요. 도대체 그럼 캐서린 뷰러가 언제부터 이런 거에 관심이 있었고 어떤 재능이 있길래 이런 영화를 계속 찍었나? 라는 얘기를 이제 썰어 한번 풀어야 될 텐데 아까 엘리트 집단에 대한 얘기를 하긴 했지만 헐리우드에서 내가 어떻게 안착할 것인가에 관한 이제 막 스트러글이 블루스틸을 통해서 이제 표출이 됐다고 치면 그 뒤로도 지속적으로 그런 얘기를 듣거든요. 아니 당신같이 아름다운 사람이 도대체 이 피가 난무하는 흡혈귀 영화를 찍냐? 혹은 오프닝이 권총으로 애무하는 것 같이 카메라가 막 훑으면서 시작하는 이 영화는 도대체 뭐냐? 블루스틸을 보고 총은 약간 남근 막 이런 걸로 이제 연상이 되잖아요. 너 약간 이런 거에 꽂혔냐? 도대체 너 이런 거 왜 찍냐? 했을 때 굉장히 중요한 얘기를 해요. 캐서린 뷰러가. 나는 여성으로서 이게 아니고 나는 어떤 영화를 만든다. 특히 그리고 어떤 장르에 특화된 수준 높은 영화를 만든다는 게 영화를 연출한다는 활동이 젠더와 아무 상관없어 보인다. 니네가 그 말하는 질문이 사실 난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렇게 계속 대답을 해요. 심지어 2010년에 아카데미 역사상 최초로 여성 감독상을 받았을 때 얼마나 상징적인 장면이에요. 이 장면이. 할 수 있는 말이 엄청 많잖아요. 근데 기조는 뭐냐면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이다예요. 지금 헐리우드에서 맞서 싸우는 모든 여성들 뭐 이런 게 아니야. 내 생애 최고의 순간인 거야. 그래서 아마 나는 그냥 한 명의 영화 감독이다. 라는 걸 계속 주장하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은 그렇게 이미 보지 않고 첫 질문부터가 뭔가를 필터를 씌워놓고 질문한다는 거. 거기에 대한 굉장한 반감이 표현이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사람이 해법은 뭐냐면 내가 잘하는 걸 그냥 계속 보여줘야지가 된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잘하는 걸 계속 보여줘야지 했을 때 두 가지 층위가 있는데 하나는 아드레날린에 대한 집착 또 하나는 엘리트들에 대한 관찰력. 제가 봤을 땐 이게 대학교 시절부터 시작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사실 이 사람이 화가였거든요. 미술했더라고요. 네. 영화는 대학 원 가서 그쵸. 전공을 했던데. 그것도 심지어 추상화가였어요. 그 막 개념 미술 이론 이런 거 공부하고. 그 19살 때 이거 샌프란시스코 아트 인스티튜트 거기서 이제 수학을 하고 뉴욕으로 혼자 건너와 가지고 휘트니 미술관 이런 데서 하나 어떤 프로그램에 신청을 했다가 돼요. 그래서 그런 멘토들이 막 붙어가지고 이제 작업하는 거 작업실 주고 그때 막 수잔 손텍 이런 엄청난 이론가들 뭐 이런 사람들이 직접 막 멘토링 해주고 하면서 샌프란시스코에서 뉴욕으로 올라온 약간 엘리트였던 거지. 그래서 거기서 이제 자기 스튜디오에서 그림 그리고 이론가들이랑 만나서 얘기하고 하면서 근데 그 스튜디오가 진짜 할렘도 그런 할렘이 없는 그런 데 있었대요. 그래서 온갖 총소리와 내가 그리고 뉴욕에 혼자 지금 있는데 두려움도 있고 항상 낮에 어떤 활동적인 사고를 할 때는 굉장히 개념 미술, 예술, 추상, 구상 뭐 이런 거에 대한 굉장히 지적인 활동을 하고 그림 그리고 하나 온갖 욕망이 그냥 실현되면서 자기의 불안함이 작품에 계속 투영되고 그리고 투영된 것을 분석을 해주는 사람과 함께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관찰하고 뭐 이런 활동을 계속 했던 거예요. 굉장히 제일 예민했던 시기에. 그러다가 심지어는 막 약간 게릴라성으로 막 예술은 예술로서 남아야 된다. 뭐 이런 활동을 하는 사람들. 지적으로 소비할 수 있는 예술과 상업 예술을 나눠놓고 무엇이 더 가치가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토론하는 막 이런 굉장히 급진주의적인 예술 집단들과 교류도 하고 그래서 같이 이제 작업도 계속 같이 협업도 하고 20대로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온갖 유명 작가들이 전시를 하는데 필요한 영상 작업을 하기 시작해요. 영상 작업을 하다가 단편을 하나 찍었는데 이 단편이 굉장히 사실 중요한 얘기를 해주는 단편인데 셋업이라는 20분짜리 단편인데 두 남자가 한 명은 빨갱이라고 그러고 한 명은 파시스트라 그래. 둘 다 서로 제일 듣기 싫은 말을 하는 거야. 파시스트한테는 빨갱이가 욕하고
빨갱이한테는 파시스트가 서로 욕하는 거예요. 둘이 미친 듯이 싸웁니다. 피 튀기면서 격투를 벌여요. 근데 그들이 하는 행동에 대한 관찰에 따른 분석을 이론가들이 막 보이스 오버 나레이션을 말을 해요. 저 사람이 지금 이렇게 한 이유는 이거고, 지금 저 사람은 저런 행동을 하고 있죠. 무엇의 표출입니다. 이러면서 계속 이 말이 깔리는. 근데 그 말을 하는 보이스 오버 나레이션을 하는 사람이 캐서린 비글로의 대학교 때 은사예요. 문화이론가. 문화이론가가 남자와 남자의 서로의 폭력성의 표출에 대해서 굉장히 뚝 떨어져가지고 분석을 하는 이야기를 단편으로 찍은 게 이 사람의 첫 단편이라는 거. 야, 굉장히 독특하네요. 그러니까 김프로가 아까 얘기한 것처럼 관찰을 잘한다는 얘기가 사실은 그런 걸 수 있는 거지. 우리가 막 갑자기 몰두해가지고 흥분해가지고 어디로 확 가버릴 때 뭘까 이건? 왜 이럴까? 어떤 애들은 저기까지 갈 수 있는 걸까? 뭐 이런 거를 탐구하기 시작한 게 이미 이때부터였다. 그리고 그것이 계속 이어져 오던 게 연결되다 보니 이제 허트로크 제로 다크 서티에서도 보면 그 연장선상에서 우린 왜 이럴까? 그러네요. 우리가 어떤 상태여야 저까지 갈 수 있는 걸까? 저 다음으로 또 갈 수 있나? 이런 걸 탐구하는 굉장히 지적인 사람이다. 그러니까 이 좋은 감독의 필수 자질인 것 같아, 사실. 저는 그 부분이. 그냥 단순히 관찰을 잘해서 그걸 잘 적어놨다가 써먹는 그 능력뿐만이 아니고, 이 사람이 지금 하는 태도가, 이 사람이 이렇게 보이는 행동이 어떤 것에서 기인한 것이며, 뭐 그것이 어떻게 됐을 때 뭐 이런 형태로 발현되고, 이게 왜곡되면 어떻게 변형되고, 뭐 이런 거에 대한 연구 내지는 깊은 탐구와 사색, 뭐 이런 것들이 이루어진 사람일수록 그게 영화에서 굉장히 잘 발현되는 것 같거든요. 이제 뭐 그게 한두 작품을 하면서 노하우가 이제 점점 쌓일수록 굉장히 그게 잘 나오는 것 같고, 그런 측면에서 보자면 캐서린 비글로 감독은 처음 이제 주목을 받았던 죽음의 키스가 흡혈귀와 웨스턴을 접목해 놓은 장르였긴 하지만, 사실 여기서는 비주얼적인 구도라든지 색감이라든지 이런 거가 굉장히 남달랐다고 평가를 받아서, 실제로 뭐 이렇게 블레이드, 언더월드 이런 데서 나중에 여기서 쓰였던 장면들을 이제 차용하거나 뭐 이럴 정도로 좀 굉장히 많이 차용을 했죠. 주목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제 그게 이 양반이 대학교 때까지 이제 굉장히 미술을 잘 회화적인 했기 표현을. 때문에 그런 게 이제 녹아 있었던 것 같고, 그렇죠. 그 이후에 작품들에서 이제 서사에서 발견되는 특징들은 관찰과 그걸 해석하는 능력과 그렇죠.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버무려지면서 점점 승승장구를 한 게 아닌가. 희한한 작품이 그래서 그 다음에 한번 나옵니다. 첫 번째 폭망작이라고 알려진 스트레인지 데이즈. 스트레인지 데이즈가 진짜 희한한 영화거든요. 1995년인데 저는 이거 안 봤는데요. 세기말을 다룬 영화. 그러네요. 네. 99년 12월 30일부터 1월 1일이 될 때까지 하루 이틀을 딱 그리는 영화거든요. 2000년 밀레니엄을 앞둔. 근데 이게 약간 대체 역사물이에요. 96년에 나왔는데 3년 뒤 현재를 그리는 게 아니고 이상하게 발전되었다고 치고 이제 세기말을 앞둔 뭐 요렇게 약간 이상한 기술들이 있어. 그래서 그 SF인데 제임스 카메론이 본인이 시나리오를 쓰고 본인이 제작을 맡고 캐서린 비글로에게 연출을 맡긴 협업 영화인데, 요 영화 내용이 뭐냐면 랄프 파인즈가 주인공으로 나와요. 그리고 블랙팬서 엄마, 블랙팬서 엄마가 이때는 안젤라 바셋이라는 흑인 여배우가 리무진 운전수로 나와. 보안 요원이기도 하고 굉장히 중요한 사람들을 이렇게 태워주는 리무진 운전사이면서 랄프 파인즈의 친구예요. 랄프 파인즈는 전직 형사인데 지금은 이상한 걸 암거래하고 있어. 뭐냐면 남들의 기억을 가상현실 VR로 내가 재생해서 직접 느낄 수 있는 기계와 콘텐츠를 팝니다. 그러니까 우리로 치면 지금 VR 같은 건데 VR에서 좀 더 한 번 더 확장이 돼서 신경이 직접 접속해가지고 그 순간 그 사람이 느낀 걸 다 느끼는 거예요. 영상으로도 보이고 움직임으로도 보이고. 하지만 원칙이 있어. 난 스너프 필름 같은 건 취급 안 한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블랙잭이라고 나오는데, 그러니까 그런 콘텐츠는 난 취급 안 해. 누가 죽거나 막 내가 뭔가를 보지 않아야 될 걸 보거나 느끼지 않아야 될 걸 느끼는 건 난 취급 안 한다. 나름의 윤리가 있고, 하지만 그걸 유통하는 암거래 시장. 그리고 거기서 누군가가 어떤 것을 기억한 클립이 돌아다니기 시작하면서 이 사람의 죽음에 대한 음모를 막 파헤치는 영화거든요. 듣기만 해도 아시겠지만 나 자신의 지금 이 상태를 초월하고 싶은 욕망이랑 쾌락주의랑 허무주의가 들어있어요, 이 영화에. 어차피 이건 남의 기억이고 남의 어떤 감각이고 내가 이거를 즐기고 나면
뭐 나한테 남는 게 뭔데? 근데 나는 이거를 버릴 수가 없다. 뭐 이런 것들이 막 이제 같이 가거든요. 제임스 카메론이 직접적으로 자신의 욕망을 투사한 장면이라고 보여지는 장면이 하나 있어요. 이 영화에. 다리가 잘린 장애가 있는 해커 같은 사람한테 랄프 파인즈가 신년 선물이라고 어떤 클립을 하나 줍니다. 접속을 해서 보면 해변에서 미친 듯이 뛰고 있는 사람, 이 자신이 다리를 보면서 막 뛰고 있는 장면을 클립을 준 거예요. 그래서 걔가 이제 거기 접속해가지고 자기가 뛰는 기분을 느끼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한참 뒤에 아바타에 똑같이 나오죠. 아바타에 그러네. 내 몸은 이렇지만 나 여기 접속해서 저렇게 갈 거야. 이 욕망이 투사되는 거예요. 요 스트레인지 데이즈를 기점으로 아바타의 제임스 카메론 감독은 어디로 갔고 캐서린 비글로는 어디로 갔는지를 비교해 보면 둘의 성향 차이가 드러나요. 그런 분이. 네, 그런 분이 사라콘 어쩌고저쩌고 말이야. 제임스 카메론은 어떤 자기가 생각하는 비전 세계를 막 보여주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확장되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아바타에도 그냥 아바타에 접속해서 나비족이 되는 것뿐만 아니라 인간이 어디에 타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 힘을 더 확장시키고 싶고 내가 도달할 수 있는 곳을 더 확장시키고 싶고 이런 욕망이 계속 발현돼서 그게 계속 판타지로 나와요. 제임스 카메론 그리고 실제로도 심해 탐사를 자기가 하고 화성으로 가는 로켓을 나사에서 연구한 거를 보고서를 다 봤더니 거기에 대한 오류를 자기가 직접 수정해주고 이 정도로 약간 파이오니어적인 기질이 있거든요. 아마 스트레인지 데이즈에서 엿보이던 어떤 이런 욕망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신세계로 갈 거야. 난 나의 힘을 뛰어넘을 거야. 이렇게 가고 있는데 허트로커를 찍은 캐서린 비글로는 반대로 갑니다. 똑같은 게 있었는데 난 왜 이걸 원할까? 이렇게 가요. 개인으로 계속 들어가요. 내가 어떤 걸 원해야지 이런 걸 초월할 수 있지? 상황을 내가 바꾸거나 내가 어떤 힘을 얻는 게 아니고 내 멘탈이 어떻게 돼야 여기까지 오는 거지? 자꾸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핏 이해할 수 없는 인물을 이해시키려는 데 집중을 해요. 나 같으면 저렇게 몰두하지 않을 것 같은 걸 몰두하는 애로 계속 가요. 이 영화가 폭망하면서 둘이 결별한 건 아니지만 이 성향 차이가 언제부터 시작된 건지는 모르겠지만 이 두 양극단에 있는 스스로들의 최고작이 하나는 아바타, 하나는 허트로커라면 그게 딱 맞붙은 게 2010년이고 아카데미에서는 개인의 내면을 주목하는 이 사람이 좀 낫다. 이렇게 상을 준 거 아닌가. 굉장히 설득력 있는 해석이네요. 네.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995년작 그래서 세기말을 다룬 스트레인지 데이즈. 네. 아직 저는 안 봤으니까 네. 말로만 듣자면 1995년판 레디 플레이어 원 같은가? 네. 근데 좀 우울하죠. 네, 뭐 그런 거를 하고 싶었을까? 뭐. 레디 플레이어 원에 약간의 블레이드 러너를 끼얹은 느낌? 그렇지. 왜냐면 이제 그 스티븐 스필버그는 워낙 종국의 세계관이 밝고 경쾌한 걸 추구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 양반이 이제 했으면 당연히 그렇게 나올 것이다라고 봐야 될 텐데 그 비스무리한 컨셉을 가지고 그 당시 그냥 굉장히 앞서간 거네 사실은. 그렇죠. 저 뭐 그럴 법하다. 지금 생길 이슈 정도. 그러네. 그리고 거기다가 약간 거기 어떤 급진적인 가치관을 설파하는 갱스터 래퍼가 한 명 나와요. 흑인 래퍼가 스트레인지 데이즈에. 그리고 걔가 죽었다 하면서 기사가 뜨면서 나오거든요. 디트로이트에 굉장히 많은 장면이 영상돼요. 디트로이트 예고편을 보면 60년대 이제 우리나라 마치 백골단 같이 하얀 하이바를 쓴 경찰들이 막 곤봉 들고 막 하는 이런 장면들이 예고편에 나오거든요. 흑인 폭동을 막기 위해서. 근데 스트레인지 데이즈를 제가 처음 볼 때는 그 생각을 못했는데 제가 이제 이걸 방송 준비하면서 다시 보니 미래인데 시기상으로는 2000년이 미래는 아니지. 근데 그 미래 새로운 형태의 대체 역사로 2000년에는 폭동이 일상화되어 있을 것이고 이런 기술이 발달해서 서로가 막 서로 신경이 막 연결되고 할 것이다. 요 세계관인데 이상하게 경찰은 옛날 그 6, 70년대 경찰 같아요. 복장이. 하얀 화이바에 곤봉 들고 다니고 이러거든요. 그때 아마 이런 이슈도 다루고 싶었던 건데 그게 너무 곁다리로 산만하게 들어가다 보니 분위기 조성만 하는데 그쳤고 이제 제임스 카메론의 어떤 이 비전에 자기의 특징을 넣는 이 영화가 망한 게 한 20년 전이니까 사실 요 이슈에만 한번 내가 몰두해가지고 만들어보자 한 게 디트로이트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여튼 저희가 아직 개봉을 안 해서 네. 뭐 이거는 기다리고 있는 작품이기는 합니다만 네. 어떻게 뭐 실제로 그렇게 발현이 됐을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영화가 나오면 한번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 네 번째 작품까지 지금 얘기를 했거든요. 네. 다섯 번째 작품은 사실 기억되는 작품은 아닌 것 같아요. 웨이트 오브 워터
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작품인 것 같은데. 네. 이 영화가 뭐 그렇게 저한테 내 기억에 많이 남아있지는 않았어요. 캐서린 비글로 뭐 이런 영화를 찍었지? 약간 시간대가 엇갈리면서 작가가 어디 이제 별장에 가가지고 옛날에 일어난 사건이랑 연관이 되는 시줄과 날줄처럼 막 엮이는 스릴러 영화인데 이 영화의 의미를 분석하는 흥미로운 이야기가 있더라고요. 블루 스틸이 아마 헐리우드 메이저에 첫 입성한 나와 동일시하면 이 캐릭터가 해석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사실 블루 스틸 이후에 여러 연의 액션 영화들 연작을 보면 거기 나오는 여성들이 대수롭지 않아요. 마초가 보는 여자 같아. 심지어 캐서린 비글의 영화임에도 불구하고 그 전에 블루 스틸 영화는 영화가 즉각적으로 페미니즘 담론을 불러일으키던 어떤 상징성이 있었는데 오히려 그런 거를 다 잘라버리고 나는 그냥 여기 치중할 거다. 젠더를 논하고 싶지 않다가 아니라 거의 나는 그냥 남성이다에 가까운 영화들로 보여요. 그 뒤 영화들은. 그러다가 다시 이 영화는 이제 여성이 주인공인 영화로 돌아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는 이런 해석이 있더라고요. 블루 스틸, 웨이트 오브 워터, 제로 다크 서티가 그의 필모 중에 여성이 주인공으로 나온 세 편이에요. 첫 번째에서는 나는 나의 것을 지킬 것이다 라는 입장의 입성자였다면 두 번째는 내가 작가로서 나의 것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내가 어느 정도까지 타협하면서도 내 것을 지킬 수 있을까? 여기에 대한 고민이 들어간 것 같다. 그래서 이 영화에서 흥미로운 지점이 여주인공을 적대시하는 여성이 나와요. 그 전까지 그런 거 없거든. 왜냐하면 남자 나오고 범죄자 때려잡고 뭐 여성들은 병풍이고 막 그치. 이랬는데 이 영화에는 얘를 적대시하고 얘에게 위협적인 여성이 나와요. 대등하게. 이건 어쩌면 그래 나는 젠더랑 상관없는 여기 몰입하는 나는 개념 미술 할 때부터 폭력과 엘리트 집단의 배타성에 주목했거든? 이러고 내가 말하는 게 변명이 안 되네? 내 여자잖아. 뻔한 여성성에 대해서 잘 다루는 여자 감독들이 여성에 대해서 얘기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나 왜 그게 안 되는 걸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의식한 게 아닌가 어쩌면. 그래서 이 영화는 소규모 영화거든요. 뛰고 달리고 폭파하고 하는 장면이 없어요. 어쩌면 시도를 한 거 아닐까 여기서. 내가 심리적인 이런 스릴러를 얘기하면서 내가 젠더는 영화 연출에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얘기하면서 사실 피해오던 걸 한번 해봐야 되는 거 아닌가? 라는 게 들어간 영화일 수 있겠다. 캐서린 비글로의 영화에서 일관성에서 보면 약간 동떨어진 영화로 볼 수 있지만 사실 이게 컬에서 굉장히 중요한 영화 아니었을까? 그러네요. 네. 하고 싶은 거를 한 느낌인데 스트레인지 데이즈는 말씀하신 대로 제임스 카메룬과 뭐가 좀 섞여가지고 각자 하고 싶은 게 뒤엉켜서 나온 영화라면 그렇죠. 크기도 작고 여태까지 자기가 해왔던 달리는 남성의 그런 액션 이런 게 아니고 사람의 내면을 이제 섬세하게 다룬 심리극 이걸 다뤘는데 흥행에서는 처참하게 실패합니다. 2000년 작품이거든요. 근데 지금은 사실 뭐 흥행과 작품성이 꼭 동일하지는 않으니까 요거를 한번 그런 측면에서 보시면 스트레인지 데이즈 재능 있는 배우들이 연기를 잘한다고 또 평가는 되니까 네네. 저는 요 작품까지는 안 봤으니까 옛날 작품은 폭풍 속으로 그냥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많이 본 작품. 공전의 히트를 쳤으니까요. 네. 우리나라에서도. 그거 말고는 다른 이제 초기작들은 거의 이제 안 봤다고 봐야 되는데 네. 그리고 나온 게 2002년에 이제 K-19 그렇죠. 위도메이커. 저는 어쩌면 그러면 한 번에 과도기를 겪은 다음에 마지막 기회가 주어졌다고 생각하고 질른 게 아닐까. 그럴 수도 있지. 그리고 이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엄청난 설득 과정을 거쳤을 수도 있겠다. 왜냐하면 웨이트 오브 워터로 어떤 시도를 했는데 이게 그렇지. 오케이 그러면 나 하던 대로. 니네가 아는 나 잘할 수 있거든. 가져와. 라고 굉장한 확신을 주고 총 물량 공세를 쏟아부은 게 아닐까. 근데 그러면서도 네. 그 고민의 지점은 여전히 있었던 것 같아요. 그쵸. 왜냐면 그냥 그래? 나는 이런 거 안 맞구나. 그냥 하던 대로 할게 했으면 막 통렬한 액션. 난리가 났어야죠. 막 그렇게 이제 그쵸. 모든 써먹을 수 있는 클리셰 다 쓰고. 그렇죠. 막 그렇게 해가지고 몰량으로 때려 부어가지고 만약에 했으면 아바타의 길을 그렇죠. 차근차근 가야 맞는데 사실 여기서는 사람들이 기대한 거는 뭐 유명한 배우 둘이 나왔지, 그 남자들로 가득하지. 그러니까 막 액션에 쫄깃쫄깃한 막 이런 러시아래. 러시아 막 3차 대전 나는 걸 기대했을 거야. 그치, 선악 구분 명확하고 네. 그냥 막 둘이 싸라붙어가지고 권선징악으로 끝나면서 굉장히 통쾌한 액션을 아마 생각했을 텐데 그렇지 않거든요.
그러니까요. 네. 이 지점이 정말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쫄리지 않았을까? 그러니까 그때 최고 대작이잖아. 그렇지. 잠수함을 고치기 위해서 죽도록 고생하는 애들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용이 뭐냐면 60년대 러시아에서 우리가 미국에게 들키지 않고 핵 기술을 보유한 잠수함을 유지해야 된다. 라는 사명감이 있는 사람들이 그 잠수함에 문제가 생긴 것을 가지고 정말 나중에 이제 극심한 딜레마에까지 놓이면서 어떤 선택을 하는 얘기다. 그러니까 3차 대전이 일어날 수도 있고 여기서 우리가 자기를 희생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함에 따라서 우리 국가의 미래가 좌지우지되는 상황에서 이 함정에 탄 선원들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 어떤 노력을 하느냐,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나 실화거든요. 그걸 보여주는 이야기라 우리가 예상하는 그런 장면이 단 하나도 나오지 않는다. 그렇지. 네. 하지만 굉장한 수작이에요, 사실. 흥행을 하지 못했다. 일 뿐. 그렇죠. 흥행이 참패했다고는 하나 때려 부은 돈이 너무 많아서 한 반타작 겨우 넘었다지 스트레인지 데이즈는 반타작 정도가 아니거든요. 한 20% 회수했어요, 제작비를. 그리고 이제 어쩌면 잘할 수 있는 걸 보여주는 거에 의미를 부여한 다음 내가 가야 할 방향은 뭘까를 굉장히 고민한 끝에 선택한 작품 아닐까? 그래서 크림슨 타이드가 이제 비스무리한 컨셉으로 그렇죠. 미군이 이제 주인공이 돼가지고 하는 걸 보여줬다면 소련군을 주인공으로 해가지고 프로페셔널이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한 작품인 것 같은데 네네. 쏟아부은 돈에 비해서는 이제 회수를 많이 못해서 흥행에 굉장히 참패했다고 여겨지지만 지금이야 뭐 알게 뭡니까? 그렇죠. 우리는 작품이 재밌으면 되는 거지. 좋은 영화다는 거 결국은. 괜찮았어요. 네, 재밌는 영화예요. 그리고 멋있는 지점이 많아. 그렇죠. 이건 약간 폭풍 속으로는 다를 것 같아. 이건 그래도 한 10년 뒤에 봐도 괜찮을 것 같아. 괜찮아요. 괜찮을 것 같아. 오글거리거나 그런 거 그치, 없어요. 그치. 특수 상황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본인이 뭔가 방향을 조금 잡은 느낌이랄까? 그렇죠. 네. 이 폭풍 속으로는 영화를 좀 흥행시켜야지. 그치. 사람들이 대중들이 이런 거에 반응하지라는 걸 신경을 좀 많이 쓴 느낌인데 이거는 그냥 이 캐릭터가 이래야 진짜 이 캐릭터지라는 거를 조금 더 고민한 맞아요. 흔적이 조금 묻어나는 작품이라고 해야 될까요? 블루스틸까지만 해도 굉장히 주목받는 장르 감독으로 지금 승승장구하던 시기잖아요. 네. 폭풍 속으로까지만 해도 그렇고 그때 자기는 공공연하게 이런 전략을 얘기하곤 했어요. 캐서린 비글로가. 나는 사람들이 익숙한 골목을 걷게 만들고 싶다. 그리고 골목에서 튀어나온 게 색다를 뿐. 익숙한 골목이어야 얘네가 돌아다닌다는 거야. 이 영화 그렇지. 안에서. 그러다가 근데 그걸 한 번씩 뒤집어. 이 동네는 굉장히 평화로운 시골길인데 거기서 뭐가 튀어나와. 내가 생각하던 골목과 전혀 상관없는 게 튀어나와. 그래서 한 번씩 반전을 주면 된다. 근데 그러다가 얘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이 마을을 떠나면 안 된다. 다시 이 골목으로 돌아오게 해야 된다. 그래야 내가 설계한 골목 안에서 막 거닐면서 내가 하는 말을 다 듣지. 저 골목 나 들어가기 싫어 하면 애초에 시작을 못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의미로 굉장히 장르의 공식에 충실하고자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장르에 충실하게 복무하는 영화를 보고 나면 느끼는 감정은 약간 좀 색다른데 요것이 자기가 하고 싶은 거라는 거예요. 그게 대학교 시절에 또 자기들이 이제 예술가 들고 만든 희한한 잡지에도 드러나는데 뭐 멀티섹슈얼리티인가? 뭐 하여튼 뭐 이런 도색 잡지 비슷한 예술 잡지를 하나 만들어요. 그게 저 앞면은 가죽 재킷을 입고 있고 엉덩이를 까고 있는 게이가 오토바이를 타고 있는 사진을 찍어놨어. 야하고 게이들이 보면 좋아할 너무 전형적인 그림이야. 잡지의 뒷표지는 제가 말로 오기 참 그렇습니다만 남근의 배가 찔려가지고 죽어가는 남자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캐서린 비글로를 콜롬비아 영화대학교에서 가르쳤던 교수의 말에 따르면 이게 캐서린 비글로의 현재 최신작에까지 똑같이 적용되는 어떤 전략인데 뭐냐, 한편으로는 굉장히 이것을 원하게 만들고 그런 다음에 한편으로는 내가 이것을 굉장히 즐기는 것이 꺼림칙하게 느껴지게 만든다. 허트로크도 똑같거든요. 네. 와, 이 스릴 너무 좋은데 내가 근데 이걸 즐기는 게 약간 꺼림칙한데 이걸 얘가 재미로 지금 나한테 보여준 건가? 그러긴 좀 뭔가 이상한 게 있는데 요 간극을 계속 건드리는 요 시점으로 계속 가고 있다. 사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엄청 달리는 그냥 액션 영화, 초대작 영화지만 액션을 안 나오는 영화, 아니면 다른 시도를 했던 거 다
각기 다른 영화의 재미를 줬지만 굉장히 어린 시절부터 고민했던 게 가장 적합한 도구와 적합한 형식과 결과는 뭔가를 고민하면서 끝까지 계속 온 느낌이 아닐까. 그래서 K-19는 그런 의미에서 수작이고 요 정도 영화를 계속 만들어주기만 해도 존경할 감독이라고 생각했을 텐데 다음 영화로 한 단계를 더 넘어가 버린 게 아닌가. 그렇죠. 7년 만에 나온 허트로커로 한번 찍으셨죠. 깃발을 한번 꽂았습니다. 네. 육관왕 메인상을 다 받았어요. 그 7년 동안이 쉽지 않았을 것이라는 걸 우리는 모두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죠. 커리어가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사실. 이라크 전에 폭탄 제거반의 뭐 일상과 활약 뭐 이런 것들을 이제 보여주는 작품인데 작품 초반에 전 멀미가 좀 나가지고 처음에 그렇죠. 오 카메라가 진짜로 이렇게 막 흔들리니까 저 애가 조금 그 민감한 것 같아요. 멀미가 나서 조금 고생했는데 작품 자체야 뭐 워낙 훌륭하니까. 그렇죠. 네. 대중들이 가능하면 이 영화를 많이 봤으면 좋겠다라는 초창기 커리어에서의 인터뷰의 전략을 그대로 가져가요. 내가 왜 이 영화를 대중들이 많이 봤으면 좋겠냐. 이게 심지어 첫 번째, 두 번째 영화 찍고 한 인터뷰예요. 왜냐하면 나는 나의 창의력을 뽐내는 것에 지불하라고 말할 수 없기 때문이다. 나는 다음 영화도 내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수준의 규모로 내가 감당하고 싶은 이야기를 편하게 하고 싶다. 그러려면 그 정도의 대중들이 반드시 봐야 한다. 요 맥락에서 계속 조금씩 사이즈를 키워갔던 건데 대차게 한번 말아먹었잖아. 영화 커리어가 끊겼다고 여겨지던 7년을 거쳐서 허트로커를 찍었잖아요. 그걸 보고 좀 기가 막혔어요. 가이 피어스라는 배우가 나옵니다. 초반에. 당연히 주인공으로 여겨져요. 폭사해요, 폭사. 그러니까 그런 걸로 후킹까지 하는 전략까지 있었다. 그리고 여기의 주인공은 뜬금없이 지금은 호크아이로 너무 유명한 제레미 레너. 그치. 그리고 팔콘도 나와. 근데 이 둘은 정말 듣보잡 배우였거든요. 그때만 해도 그렇죠. 그렇죠. 네. 근데 얘네가 첫 장면부터 나와서 봐. 물론 그 뒤가 좋다 한들 이런 후킹이 걸렸을까? 영화 초반에? 그렇다고 아무도 모르는 어떤 조연이 죽는 걸로 시작했으면 이게 뭐 놀랐을까 사람들이? 당연히 주인공을 여기시던 가이 피어스를 죽여놓고 시작하니까 전략이 성공한 거 아닌가? 그리고 굉장히 또 좀 연구를 했던 것 같아요. 어떻게 해야 요 버젯으로 요렇게 찍어서 이 정도의 사람들이 보면서 같이 평가를 해줄까? 아니 그럼요. 이제 말아먹을 수 있는 끝판왕을 이제 찍고 그럼요. 여기서 내가 삐끗하면 그럼 이미 끝난 상황인데 그쵸. 그거를 7년을 거쳐서 얼마나 연구를 많이 했겠어요. 맞아요. 네. 그래서 블루스틸 찍을 당시를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허트로커를 찍은 인터뷰를 보니까 블루스틸 때 굉장히 두 가지 희한한 점이 있었는데 이것은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돈을 댄 거기도 하지만 독립영화 같다. 왜냐하면 스튜디오를 전전하다가 올리버 스톤이 제작을 하겠다고 하고 중소 제작사로 넘어갔으니까 시작은 메이였고 배우도 메이저가 붙었는데 사실은 독립영화처럼 찍고 있다. 그래서 우린 굉장히 지금 타협할 필요가 없다. 하지만 그런데 진행하는 과정에 있어서는 거물들이 뒤를 봐주고 있어서 너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나는 양쪽의 장점만을 지금 다 취한 것 같다. 이런 얘기를 했었단 말이에요. 블루스틸이. 그리고 이제 히트를 쳤죠. 근데 허트로커에서 블루스틸 때 얘기를 하면서 이제 나는 타협을 하고 자시고 할 여력이 없었다. 이걸 찍을 때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최선을 선택해야만 했다. 야. 그래서 16mm 필름으로 찍었거든요. 또. 그리고 만약에 이게 메이저 스튜디오에서 기획이 됐다면 일단 첫 번째 찍을 수 있었을까? 의문이고 두 번째는 요르단 올로케 촬영을 간다고? 세트로 들어가. 이랬을 거고. 그랬죠. 그럼 유령 카메라로 그걸 이 양반이 못하느냐. 스트레인지 데이즈를 보시면 지금 다시 봐도 너무 깜짝 놀랄 만한 촬영들이 많아요. CG가 아니라 카메라 무빙으로 그걸 막 완벽하게 제어해내는 막 VR 가상현실을 막 그냥 다 재현해내는데 너무 잘 찍은 컷들이 많거든요. 저거는 이렇게 찍으면 카메라가 거울에 다 비칠 텐데 어떻게 찍었지? CG를 쓴 것 같지도 않은데? 이게 한 컷이었네? 뭐 이런 기술력을 뽐내던 시절이 있었어, 이 양반도. 근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 그래서 이 영화의 목표는 그럼 하나다. 우리가 잘 모르는 어떤 인물, 극단적인 인물. 이 사람과 같이 이 시간과 공간을 체험하게 만들자. 입에 막 모래가 씹히고 발에는 막 자갈이 밟히고 하는 느낌을 주는 걸로 충분하다. 그렇다면 우리는 유로단에 가가지고 슈퍼 16mm로 직접 찍어야 돼. 그 사람들 가운데서 몰래 찍어야 돼. 그래서 그 찍어냈더니 딱 하나의 에센스만 나온 거죠. 폭파되기 직전에 스릴을 즐기는 사람의 심정.
이걸 그냥 따라가는 영화가 돼버렸다. 폭발물을 가장 잘 다루는 감독 이런 별명이 이제 붙을 만큼 진짜로 잘 다뤘어요. 그쵸. 네. 그리고 이 시나리오 자체도 캐서린 비글로에게는 정말 보물과도 같은 존재가 한 명 생긴 거예요. 마크 볼이라고. 이 사람 원래 저널리스트거든요. 그래서 엘라의 계곡이라는 실화를 바탕으로 한 시나리오가 이제 첫 커리어로 영화를 쓰게 됐는데. 엘라의 계곡. 네. 원래 거기에 대한 기획 기사를 썼던 양반이었어요. 그리고 캐서린 비글로의 어떤 에이전시가 마크 볼이라는 저널리스트 한번 소개시켜 준 적이 있어. 얘가 이런 거 잘 써. 그래서 논픽션을 다시 한번 다룰 수도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언젠가 K9처럼 말아먹지만 않으면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크 볼이 누군지 알았는데 그러다가 엘라의 계곡이라는 영화가 나오고 그리고 이 마크 볼이라는 양반이랑 이제 연이 닿아서 연락을 주고받다가 얘가 이라크로 간다는 거예요. 왜 가냐? 요런 애들이 있다더라. 가서 취재하려고 간다. 그때 캐서린이 생각했대요. 살아 돌아온다면 엄청난 시나리오를 들고 오겠구나. 살아 돌아왔지. 그때부터 닥달을 한 거야. 뭐냐? 뭐가 좋았냐? 막 그래서 같이 쓰기 시작한 거거든요. 그리고 이 작가와 함께 이제 제로 다크 서티도 같이 쓰기 시작했고, 네. 제가 어쩌면 캐서린 비글로의 유일한 약점이 아닐까라고 이전까지 생각했던 게 드라마투르기였거든요. 그거 빼놓고 봐도 훌륭하니까라고 생각했지만 이야기가 너무 훌륭하다던가, 나한테 엄청난 딜레마를 던져주는 기억에 남는 스토리다. 라는 생각은 단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는데 이 사람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굉장히 이 사람이 다룰 수 있는 공간을 딱 한정 지어주고 여기서 나올 수 있는 에센스를 글로 딱 표현해주면 그걸 재현하면서 스릴을 최대치로 뽑아내면서 내가 느끼는 이 스릴의 의미에 대해서 관찰하게 만드는 이 능력은 최고니까. 그러네요. 그런 작가를 만나면 잘 만났네. 되지 않을까? 된 거죠. 그래서 완전 빵 터진 거죠. 이 영화는 너무 돈이 없어가지고 찍을 때 엑스트라 섭외할 수도 없고 통제를 할 수도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 장면 같은 거 뭐 이런 거 찍을 때 가짜 촬영하는 척하면서 시선을 절로 모아놓고 그동안 잠깐 찍고 막 이런 경우도 속출을 했고 그리고 제레미 레너 같은 경우는 자기가 연기를 하는 게 아니고 리액션 하는 것 같다. 영화 내내. 왜냐하면 이 영화에서 제레미 레너가 분한 중사는 이렇게 뚝 떨어진 백인 미군이잖아요. 근데 영화 현장도 똑같았던 거야. 요르단에 던져진 백인이었던 거야. 사람들이 자기를 보는 표정이 영화 속에서 중사를 보는 테러리스트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보는 표정이랑 똑같아 사실. 거의 다큐멘터리 현장 체험을 한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서 영화를 찍었던 거라 그게 고스란히 드러난다. 그리고 이것이 자신의 가야 할 길임을 확신한 캐서린 비글로가 거의 동일한 방법으로 찍은 영화가 제로 다크 서티다 라고 보시면 되지 않을까. 네. 이 작품은 이제 워낙 뭐 유명하기도 하고 보신 분들도 뭐 다른 작품들에 비해서 이제 많이 있을 테니까 아주 일반적인 영화 좋아하시는 분들이라면 폭풍 속으로 보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다 보니 트로코 보고 그렇죠. 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조금 이제 있어 보이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절치부심 끝에 7년 만에 우뚝 서서 영화 역사상 전무후무한 여성 감독으로 이제 첫 오스카상을 수상하는 이제 감독이 됐는데 네. 그리고 3년 만에 나온 게 제로 다크 서티. 제로 다크 서티는 군사 용어라고 하더라고요. 허트로코도 사실은 미군들의 슬랭이고 폭발물이 터지기 직전 절체절명의 순간에 느끼는 그런 감정. 야 이거 되게 안 좋아 지금. 뭐 이런 얘기를 할 때 허트로코에 갇혔다 라고 얘기를 한다고 하는데 제로 다크 서티도 그런 이제 슬랭 혹은 은어 같은 거더라고요. 12시 30분 자정을 30분 넘긴 시간 제로 다크 서티. 마크 볼이 이제 각본을 같이 참여를 해가지고 9.11 테러의 원흉인 오사마 빈 라덴을 잡는 이야기를 시나리오를 쓴 건데 사실 허트로코 다음 작품이 9.11에 관련된 것이다 라는 정보가 슬슬 새고 빈 라덴을 잡는 걸 찍는 데더라 라고 할 때부터 사람들이 기대하던 바가 있었어요. 사람들이 정말 도끼 눈을 뜨고 쳐다봤거든요. 그걸 충족시켜 줄까? 충족을 시켜줬다는 거. 그리고 심지어 여기서는 좀 더 다큐멘터리적인 요소가 더 많이 들어간 게 후반부 한 20분 정도는 카메라가 야간 투시경 장면이야 다. 그러니까 실제로 녹색. 실제 그 작전할 때 보는 그 POV로 그냥 끝나버려요. 네. 이때까지 영화를 견인하는 주인공은 거기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없죠. 한켠 물러나야 돼. 그 우리는 그냥 작전이 수행되는 걸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을 만드는데도
너무 드라마틱하게 이걸 그려냈다. 실제를 가지고 와가지고 본인이 보여주고 싶은 것을 보여주는 능력이 이제 거의 완숙한 경지에 올랐구나. 물론 욕을 많이 먹었어요. 양쪽 진영에서 다. 그러겠지. 국뽕 영화냐? 아니면 저래도 된다는 거냐 그럼? 양쪽에게 모두에게 욕을 먹을 수 있는 영화잖아요. 고문 장면도 막 나오고. 그렇죠. 고문을 통해서 그러면 이 오사마 빈라덴의 거처에 대해서 알아냈다는 게 정설이 돼버리면 굉장히 많은 문제가 야기 되잖아. 거기에 대해서 꼬집기도 했고, 그리고 심지어는 미국 국회에서 이 영화에 대해서 문제를 삼기도 했어요. 이 소스가 어디서 나온 거냐? CIA에서 저런 역할을 한 애가 분명히 그러면 자기 정보를 준 건데 그걸 토대로 썼다는 건데 그래도 되는 거냐? 막 온갖 이야기가 이제 양산이 됐는데 어쨌든 사람들이 보고 나서 이렇게 말하면서 스스로를 돌아보게 만든 거죠. 야, 진짜 쫄깃쫄깃하네. 빛나는 죽이는 얘긴데 이것만으로도 굉장한 문제를 환기시키잖아요. 9.11 테러의 주범에 대한 증오와 집착을 10년 동안 가지고 있던 CIA 요원이 끝내는 그 사람의 소재를 밝혀낸 다음에 죽는 게 생중계되는 화면을 우리가 극장에서 다시 봐. 너무 재밌네? 이게 무슨 의미지? 다시 돌아가서 첫 번째 단편에서 서로가 빨갱이와 파시스트라고 욕하는 사람들의 혈투를 보여주면서 이들의 행동과 언행이 무슨 의미인지를 분석하려고 시도했던 예술 학도 캐서린 비글로의 그런 학구적인 면모가 하나도 변치 않고 여기 담겨있네? 그런데 양식은 너무나 오락영화고 형식은 너무 다큐멘터리네? 뭐 이런 점에서 야 계속 앞서 나가고 있구나. 근데 이제 일반인의 시각에서 보면 약간 다른 평가도 조금 있기는 합니다. 이제 저하고 같이 영화를 보셨던 네네. 일반인께서는 영화가 끝나고 나서 궁금하다. 뭐야? 뭐야? 그렇죠. 그럴 수 있죠. 이럴 수 있어요. 그럴 수 있지. 장르적인 재미는 폭풍 속으로는 이제 오래된 영화인데 조금 지금의 기준으로 보면 조금 오글거리기도 하고 뭐 이렇기는 한데 여전히 장르적으로 굉장히 재밌지. 쫄깃쫄깃하게 딱 기승전결이 있는데요. 제로 다크 서티는 영화를 좋아하시는 분들, 영화에서 이렇게 약간 평양냉면 같은 맛을 느낄 수 있으신 분들한테는 더할 나위 없이 이제 최고의 영화로 꼽힐 수 있지만 여전히 나는 그냥 자극적인 맛이 좋다 하시는 분들한테는 그럴 수 이룰 있죠. 수 있는 영화니까 그건 맞아요. 참고하셔서. 맞아요. 네. 허트로크로 6관왕을 휩쓸고 다음 영화고 어떻게 보면 진일보했고 어떻게 보면 더 자극적일 수도 있다고 보여지는 영화가 뭐 별 상을 못 탔어. 야. 음악 효과상? 뭐 이 정도 그치, 타고. 그치. 그러니까 너무 이제 얘를 계속 이렇게 식으로 인정이 좀 안 된다. 그래서 약간 스스로 자제한 건지 모르겠지만 그러면 이제 뭐 계속 차기작에 계속 상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지. 비슷한 퀄리티로 계속 찍을 건데 컨셉도 비슷할 거고 네. 거기에 대한 약간의 사람들의 인식도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런지 지금 디트로이트는 우리나라 개봉은 5월 달에 하지만 네. 이미 미국에서는 개봉했거든요. 네. 성적이 뭐 그렇게 썩 좋지는 않고 손해를 보고 내리를 형편이죠. 그렇죠. 이제 그렇죠. 월드와이드로 봐도 BEP를 넘기지는 못한 것 같고 또 이게 개봉을 완벽하게 했는데 그런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지만 상을 그렇게 또 받거나 뭐 이렇지는 않았거든요. 네. 그러니까 뭐 우리가 잘 아는 유수의 영화 뭐 시상식이나 아카데미 뭐 이런 노미니도 뭐 프랑스 무슨 뭐 크리틱 뭐 이런 데서 상 받고 뭐 이 정도로 미미하게 이제 물론 그것도 대단하긴 하지만 네, 전작들에 비해서 그렇죠. 네. 약간 작정하고 만든 느낌이 조금 있어서 1967년입니까? 흑인 폭동. 네. 디트로이트 폭동. 디트로이트에서 있었던 흑인 폭동을 주제로 해서 뭐 그중에 뭐 한 40분 분량 정도는 뭐 엄청나다. 뭐 이제 이런 평가들이 이제 이미 본 사람들한테 이제 돌기도 하고 그렇던데 뭐 어쨌든 이건 저희는 관심을 가지고 이제 지켜보고 있는 네. 작품이니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8작품을 쭉 캐서린 비글로우의 첫 작품부터 시작해서 그러니까 죽음의 키스를 첫 작품으로 해가지고 8작품을 쭉 소개를 해드렸는데 흡혈귀 웨스턴인 죽음의 키스 그리고 1990년작인 블루스틸 여경이 주인공인 네. 그리고 1991년에 포인트 브레이크라는 영재를 가진 폭풍 속으로 이건 뭐 이제 워낙 유명했으니까 그리고 첫 폭망작인 1995년 스트레인지 데이즈 그리고 심리극을 다룬 웨이트 오브 워터 2000년 작품 그리고 남자들만 드글드글하게 나오는 최대 거대 폭망장 네. K-19 네. 2002년작이고요. 그 다음에 처음으로 이제 오스카에서 감독상을 받은 허트로커 제로 다크 서티까지
총 8작품을 저희가 이제 설명을 해드렸는데, 캐서린 비글로 감독이 어떤 사람이구나, 그리고 그 사람이 어떤 역사를 가지고 작품을 만들어 왔구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이제 어디 가서 아는 척 할 수 있는 정도는 되지 않을까 저희가 이제 정보를 드렸는데요. 다음 주에는 뭐 이번 주 다음 주 목요일 날 저희가 각자 8작품 중에서 각자 좋았던 작품을 하나씩 들고 와서 이제 얘기를 할 거거든요. 여러분도 같이 보시고 네네. 뭐 8개 작품 중에서 이거는 지금 넷플릭스에 허트로커가 하나 있고 나머지는 없어요. 허트로커만 올라있었나? 네, 왓챠나 넷플릭스를 다 통틀어도 캐서린 비글로우로 검색되는 거는 넷플릭스의 허트로커밖에 없어서 나머지 작품들은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보세요. 뭐 네. 그것까지 우리가 챙겨줄 수는 없으니까. 그럼. 그 나머지 아래 보시고 각자 좋았던 작품을 뭐 게시판에 올려주셔도 좋고, 저희 그 영화평 쓰는 URL로 오셔가지고 거기다 남겨주시면 저희가 다음 주에 저희가 좋았던 작품을 얘기하면서 같이 이제 소개도 해드리고 마음 내키는 분들은 뽑아가지고 상도 드릴 테니까, 상품도 드릴 테니까 네. 뭐 그렇게 한번 해봤으면 좋겠고요. 제가 뭐 폭망작, 두 번째 폭망작, 뭐 이 희한한 영화라고 했지만 요 영화들 전부 전체 필모가 수준이 굉장히 높아요. 그럼요. 의외로 갈릴 수도 있어. 야, 난 모르겠고 나 이게 진짜 재밌던데? 그럼요. 하실 수도 있어. 그럴 수 있어요. 그러니까 뭐 대충 보고 이거 패스해봐야지 뭐 이러지 마시고 가장 끌리는 걸 먼저 보시고 나중에 시간 나면 이 사람의 전작을 한 번씩 다 찾아보는 게 결코 시간 낭비는 아닐 거다. 그럼요. 네. 그리고 굉장히 족적을 남긴 분이고 앞으로도 비슷한 이 영화들을 이제 계속 뭐 방향은 잡으신 것 같잖아요, 그죠? 그쵸. 이제 뭐 만들겠어요? 오래 사시기 길만 나왔다. 아쉬울 거 없는데. 그렇지. 계속 이제 영화는 이런 퀄리티의 영화들이 나올 거기 때문에 이제 뭐 2, 3년에 한 번씩, 뭐 4, 5년에 한 번씩 작품이 나오는 거를 기다리면서 캐서린 비글로우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다 정도는 이해하실 수 있으니까, 요런 나만의 감독, 뭐 역사적인 배경을 같이 가는 감독, 이런 거를 만들어 주시는 것도 나름 의미가 있겠다 싶은 생각에 저희가 이제 처음으로 한번 해봤는데, 네. 뭐 어떨지 모르겠어요. 마무리는 그냥 캐서린 비글로우 감독이 한 말 중에 하나를 그냥 얘기를 하면서 끝내는 좋다. 게. 삐젠 깔아주세요. 그래요. 정색하고. 자, 결국 그래서 헐리우드의 아마조네스라는 별명으로 시작해가지고 역사상 최초의 오스카 여성 감독으로 우뚝 선 이 양반이 본인에게 쏟아지는 온갖 질문과 궁금증과 지시와 부러움에 대해서 항상 이렇게 대답합니다. 만약 여자가 영화를 만든다는 것이 어렵다면 저는 두 가지 이유에서 그런 어려움을 무시합니다. 안 어렵다는 거죠, 자기는. 일단 저는 저의 태생적인 성 자체를 바꿀 수가 없고 바꿀 필요성을 느끼지 못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저는 영화를 만든다는 것을 그만둘 방법을 알 수 없습니다. 본인은 계속 좋은 영화를 잘 찍는데 어려움을 느끼지 않는다. 멋있다. 돈을 달라. 이런 얘기를 하고 계십니다. 이런 분은 돈 들여도 되죠. 네. 자, 아무튼 그래서 이번 시간은 저희가 캐서린 비글로우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같이 보시고 네. 뭐 이렇게 남겨주시면 저희가 좋은 감독, 좋은 작품들을 차근차근 발견해가는 시간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재밌을 동안은 계속 할 테니까. 그리고 이 다운로드 수를 일단 봐야지. 이 에피소드. 그렇죠. 네. 아무튼 다음 주에 캐서린 비글로우의 구체적인 작품을 가지고 저희 다시 찾아뵙고요. 여러분의 참여가 좀 더 재밌어질 수도 있겠네요. 뭐 그럴 수도 있죠. 네. 프로그램의 각자 재미있네. 발견한 뭐 소회 이런 것들을 남겨주시면 저희가 아무튼 같이 한번 보기도 하고 찾아보기도 하겠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